아까 1교시에서는 아주 고조선 시대 혹은 고구려 시대의 노래를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하면, 오늘 10차시 2교시에서는 이제 시대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대두되는 나라가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원시 시대에, 고대 시대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술과 어떤 과학적인, 합리적인 건축까지도 정말 꽃을 피운 문예 부흥의 시대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국문학자는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가장 근심 걱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나 먹고 사는 문제나 문화 예술적으로 가장 화려하게 꽃피운 시대를 바로 이 삼국시대로 들기도 합니다. 정말 지금도 우리 석굴암이라든지 불국사 이런 전통 문화 예술이 너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첨성대라든지 과학적인 어떤, 그리고 이제 또 정치적으로도 또 안정됐고, 먹고 사는 문제도 그 통일신라 시대의 그 경주 지방을 아주 비옥한 그 농토, 그래서 정말 수치로 밥을 해 먹고, 또 흰색, 우리 백이민족이라고 하죠. 흰색 옷을 입고 생활을 해도 그렇게 때가 타지 않을 정도로 공기도 맑고 이렇게 좋은 시대를 우리 통일신라 시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통일신라 시대 우리 문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르가 바로 이 향가문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향가문학을 정말 문학다운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편을 우리 책에 44, 45쪽에 실려 있는 헌화가,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또 안민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은 바친다는 거죠. 화는 꽃이죠. 꽃을 바치면서 부르는 노래다. 그리고 이제 이 향가는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문학 장르로 그 삼국유사의 14수, 그 다음에 규녀 스님이 지은 규녀전의 11수, 그래서 25수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 통일신라 시대의 향가 25수가 우리의 아주 고대 문학을, 아까는 이제 상고라 그랬고, 이제 고대 문학, 고대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 장르로 너무 멋지게 아름답게 지금 읽어봐도 정말 이 통일신라 시대의 향가가 후대에 와서 개화기 거치면서 시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것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향가의 형태도 사구체, 팔구체, 19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짧은 사구체 형태인 헌화가를 한번 보고, 이따가 또 뒷장에서는 19체인 안민가, 19체에는 찬기파랑가도 있고 제망매가도 있고, 제망매가도 우리 제자들 중고등학교 때 고전 문학에서 반드시 공부하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보면 뻔히 아는 건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저는 뻔히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를 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걸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 헌화가 하나만 하더라도 저는 우리나라 문학 작품에서 요즘 고령화 시대다, 나이가 많은 시대다, 노인이 많아지는 시대다, 어르신이라고 우리말로는 또 그렇게도 존칭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노인, 늙은 사람이죠. 이렇게 비하하는 용어는 아니죠. 한자말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문학 작품 중에서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게 또 지혜롭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에 최초로 어떤 모습일까? 저는 이 헌화가에 꽃을 꺾어다 바치는
어떤 할아버지 참 멋지지 않는가? 마음적으로 참 낭만적이지 않는가? 외형적으로는 늙으셨어도 오히려 젊은 사람이나 여기에 나타나는 그 강릉 태수로 부임해가는 순정공도 남편도 그 암벽 위에 올라가서 꽃을 꺾어다 바치지 못하는데 이 노인은 아주 아무렇지도 않듯이 이렇게 꽃을 꺾어다가 바치면서 부인에게 바치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한 번쯤 이 그 고령화 시대에 노인을 사실은 제가 문학 작품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이렇게 논문을 한 편 썼는데 노인을 마치 치워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폐기물처럼 그 정말 청량리 역이라는 작품에서 보면은 청량리 역에 비닐을 시커먼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갖다 내다 버리는 것을 소재로 한 그 송하춘 선생님의 그 청량리 역이라는 작품도 있고 또 그 김동리 선생의 아들 삼형제에서 보면은 첫째 아들은 집에 방이 없어서 둘째 아들은 이제 아들이 또 제대를 하니까 셋째 아들은 어떤 그 무슨 폭력배 같은 생활을 하니까 그 밑에 부하를 많이 거느리고 있어서 방 한 칸이 없어서 이 어머니를 모시지 못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신세의 그런 이미지를 또 그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도 생각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경 설화를 보면은 이제 신라 시대에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이라는 남자죠. 이분이 이제 강릉 태수, 강릉의 어떤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군수로 부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지금 강릉은 우리 1시간 이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이 통일신라 시대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원들과 그 다음에 남편 순정공과 순정공의 부인인 수로 부인과 이렇게 이제 같이 아주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을 떠나서 가다가 이제 그 해변가에서 점심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붉은 바위에서 붉은 바위는 아주 추운 겨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붉은 바위라는 걸로 봐서 5월 달쯤 돼가지고 철쭉꽃이 듬성듬성 바위 틈에서 피어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좋은 계절이 아니겠는가. 철쭉꽃이 아주 그 해변가에서 이렇게 건너다 보니까 천길이라 되는 그런 돌산 낭떠러지 그 봉우리에 이제 철쭉꽃이 병풍처럼 쫙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문학은 상상이 하나의 기능이라고 했죠. 지금 강의실 우리 강의실이 아니라 혼자 지금 혹은 카페에서 혹은 또 틈을 내서 잠깐 또 고시텔에서 아니면 자기 방에서 혹은 또 뭐 다른 장소에서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라든지 또 그 컴퓨터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그 천길 낭떠러지에 아름답게 5월에 그 철쭉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가에서 밥을 먹으니까 이 부인이 좌우에 이렇게 따르는 신하들에게 참 꽃이 아름답군요. 저 꽃을 꺾어다가 누구 좀 저한테 주실 분 없으실까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없다 그럴까 아니면은 꽃이 너무 예쁘니까 부인으로서 그냥 이렇게 특별한 생각 없이 이렇게 뱉은 말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남편도 거기 꽃 거꾸로 절대로 못 올라가죠. 또 수행원도 거기 너무 위험한 그 암벽을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던 노인이 암소 잡은 손이라 그랬죠. 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니까 농부일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도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부인이 저 꽃 좀 누가 꺾어다 줬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암소 잡은 그 암소가 이제 어디다 묶어놔야 되겠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걸 잘 이제 잡아놓게 하시고 잡아놓고는 이제 암벽 위를 올라가서 그 늙은 할아버지가 수로 부인의 말을 듣고 꽃을 꺾어 와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나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신다면 제가 그 꽃을 꺾어서
부인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이 바로 이 헌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후대인들이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 노인은 그 동네 사람이야. 동네 사람이니까 그 낭떠러지 바위를 막 그냥 정말 생활처럼 늘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 그냥 올라간 거 아니겠어? 또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응? 어쨌든 저는 이 노인이 참 멋지고 겉으로는 노인의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꽃을 꺾어다 바치는 아주 낭만적인 지혜로운 여성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멋진 노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노인 하나가 나타나고 헌화가 다음에 또 하나의 노인이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가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겠다 하는 노래도 이제 길을 가는데 이 수로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바닷속에 용왕이 이제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속으로 수로 부인을 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그 주변에 신하들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또 호련히 한 노인이 나타나서 아주 지혜롭게 여러 사람이 노래를 지어 부르세요. 그러니까 용왕하고 맞대결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노래를 잘 지어 부르면 아주 쇠라도 녹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막대기로 그 바위를 퉁퉁퉁 치면서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남의 아내 앗아간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내놓지 않으면 너를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빗대어서 노래를 부르니까 이건 설화니까요. 실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용왕이 그 무사람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수로 부인을 물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니까 여기에 향가 문학에 아름다운 두 노래가 나오는데 역시 노래가 나오면서 주인공이 저는 수로 부인도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그 노인 두 분이 참으로 멋지고 지혜롭고 아름답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이제 한 번쯤 고령화 시대에 생각해 보십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19체로 되어 있는 안민가라는 우리 책의 46쪽에 실려 있습니다. 물론 삼국유사에 실려 있고 안민가를 지은 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불교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면 인도에서 저 위에 북방의 그 티베트 지방을 지나서 히말라야를 지나서 우리나라 고구려에 이제 최초로 전달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 스님들이 많은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문인 역할도 되고 정치가 역할도 되고 종교 지도자도 되고 그래서 그 충담사라는 스님이 바로 물론 찬기파랑가 지은 스님이죠. 이 안민가라는 또 향가를 지어 불렀어요. 그래서 신라 시대의 아까는 성덕왕이었고 이 안민가는 경덕왕이 이 충담사라는 스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인 줄 알고 요즘도 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청해서 아이고 우리 백성들을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문을 구하기도 하듯이 좀 치민 치는 다스릴 치자고 민은 백성 민자예요. 제가 우리 제자들 치신 자기 몸 하나 잘 건사하고 잘 다스리는 것이 어떠한 효도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뒷글자는 다 잊어버리고 치신이라는 두 단어를 꼭 머릿속에 담고 살으세요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금님은 치민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담사라는 스님께 치민의 원리 백성을 잘 다스리는 노래를 하나 좀 지어 불러주세요 했더니 이제 이 충담사라는 스님이 안민가 안은 편안할 안자죠. 민은 백성 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대 작품을 공부하니까 당연히 한자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문화 우리 문학 독서와 토론 독서도 한자말 토론도 한자말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한자와 조금 좀 친해지는 것이 좋겠다. 읽고 쓰고 그런 거 마음대로 못해도 그저 낯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 했었죠. 그래서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 어떤 이치로 여기에 담겨 있나 보세요. 저는 이런 글은 정말 우리도 읽어야 되지만 직장의 어떤 점장님, 사장님, 뭐 정말 대통령, 임금님은 당연히 읽으시면은 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원리가 특별한 게 아니구나. 여기서도 저는 하나의 큰 가르침, 팁, 지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작품을 보시죠.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는 어머니요. 이것이 문학이에요. 문학이라는 것은 비유예요. 비유. 임금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밑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버지고 신하, 각 부서 장관들은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집안의 가장 집안을 다스리는 두 축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당연히 자식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군사부 일체. 여기에 이제 임금과 스승사가 들어가요. 군사, 부, 아버지와 스승은 한 몸이 돼서 자식을 잘 길러야 된다. 저는 정말 우리 제자들 얼굴로는 이렇게 볼 수 없지만 목소리도 듣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지만 시대가 이렇게 돼서 뭐 이제 11월부터는 뭐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시대라 정말 진심으로 선생으로서 이런 아버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내가 잘 하고 있나, 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금은 아버지고 신하는 어머니라고 했을 때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다. 어리석다는 것이 뭐가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는 백성은 아주 순수한 그런 고대어를 해석할 때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순수하고 철없는 아이죠. 아이니까 아직은 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은 아버지고 신하는 어머니고 백성은 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에 대한 애정을 알지로다. 자기 자식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은요.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부모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사랑 우리 그동안 공부 많이 했죠. 아버지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글도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자식 임금님이 아버지고 신하가 어머니라고 한다면 자식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백성에 대한 애정을 우리 충분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가 참 저는 멋진 것 같아요. 꾸물거리며 사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라는 거는 어느 날 막 갑자기 극적으로 막 유난스러워지고 뭐 대단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저 하루하루 꾸물꾸물 자기한테 주어진 일 이렇게 저렇게 일하면서 살다 보면은 또 살림살이도 좀 늘어난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 우리 요번 중간고사 전에 박목월 선생님의 시에서도 꾸물꾸물거리면서 하루하루 사는 인생 이것을 배불리 먹여 사나 다스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도 우리 젊은이들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배불리 먹여서 경제예요. 경제.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요. 나라 대통령을 누가 하든 무슨 당을 누가 하든 정말 전혀 우리 관계없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중요한 것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취직하기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뭐 은행 문턱이 높은 거야? 뭐 왜 이렇게 세금이 높은 거야? 다 경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배불리 우리 하루에 4끼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하루 3끼 먹는 것만 정말 제대로 먹게끔 잘 해결해 준다고 하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땅에서 정말 교육제도, 그 다음에 뭐 세금, 뭐 여러 가지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국은 이민도 가고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해결이 된다면 우리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절대로 안 간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닌 해의 덕, 은혜로운 덕을 알 것이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백성들 우리들을 어머니 아버지가 잘 보살펴 주는 것처럼 우리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어떤 경제적인 제도, 정치적인 제도 그러니까 나라 덕분에 나라가 있어서 나라가 우리 백성들 자식들을 잘 살펴주고 있는데
어디로 가겠어.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러려면 왕은 왕답게,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교장은 교장답게, 저는 이 사장은 사장답게라는 말이 참 가슴 무거운 단어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학생은 또 학생답게, 그렇죠? 어른은 어른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정말 답게, 자기 가치, 자기만큼, 자기 위치, 자기 상황 잘 파악하는 거. 저는 그 좋아하는 단어 중에 주제 파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이 국어 선생님들은 이 글 읽고 주제가 뭐냐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저는 문학 작품에서만 주제 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지금 나가야 될 때인지 들어와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말을 지금 멈춰야 될 때인지, 그런 걸 잘 파는 거, 파악하는 거, 그 주제 파악이죠. 자기 입장. 내 주머니에 지금 10,000원밖에 없는데 100,000원 있는 것처럼 허세 부리다가 결국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임금이 임금답게, 왕은 왕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통치를 해주셔야지, 거기 밑에 있는 신하가 신하다워야지, 자기 목적 달성, 자기 주머니만 배부르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윗분은 윗분답게,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할 것이면, 그러니까 이 백성이 무슨 대통령 노릇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각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자기의 직분, 자기의 사명을 열심히 하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정치적인 제도나 사회적인 제도로 나 혼자만 막 불리해지게 되는 거고 어렵게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데 다스리는 원리, 이치가 그저 왕은 왕답게 하십시오, 신하는 신하답게 해야지, 신하가 왕 노릇하려면 안 되죠. 신하는, 왕은 자기 자식을 잘 배부르게 먹게 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하셔야지, 자식은 뒷전에 두고 개인적인 영달, 개인적인 명예, 그런 것만 앞장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망하는 정치 지도자들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을 사랑하면 어떻게 백성을 탄압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임금은 임금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장관은 장관답게. 우리 여러분들 알바 하시죠? 또 직장 다니시죠? 내가 모시는 점장이 점장답게 해야지, 내가 진심으로 점장이 안 계셔도 열심히 고객 관리하고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나라가 다 태평해지고 다스리는 이치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분을, 아비가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답게라는 말, 본분을 잘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우리 공부하신 또 이미 제목은 많이 들었어 했는데 새삼 보니까 또 그 느낌이 다르네. 저는 이런 걸 우리 제자들이 찾아내고 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향가, 정말 낭만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주 멋들어진 헌화가, 꽃을 바치면서 부르는 어떤 노인의 노래, 아주 멋진 노인의 모습도 하나 봤고, 또 스님께서 정치 지도자에게, 경덕 왕에게 이런 원리로 백성을 다스리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운 말 하나도 없죠. 누구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그 이치를 이 향가를 통해서 들려주고 우리도 또 한편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10주차 강의에서 상고 노래, 상고 시대의 노래, 황조가 공무도화가 중에서 한 편, 그리고 이제 향가문학 오늘 헌화과와 안민가 두 편을 공부했는데 총 4편을 공부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제시하는 그대로 2편 공부 읽어보시고 또 자신의 생각, 또 그 토론할 만한 주제
이렇게 생각하셔서 11월 11일까지 이 클래스에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제자들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